안녕하세요. 2022년 들어서 처음 시작하는 강좌, 이번에 새롭게 개설하는 에볼루션 마인드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강좌가 되겠는데요. 근데 에볼루션 마인드는 바로 진화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여기서 이제는 그 큰 주제는 뭐냐면은 과연 우리가 어,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운명을 새롭게 재창조하고 재구성해낼 수 있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에 라는 것에 대해서 일종의 탐구하고는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강좌를 시작하게 됐냐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운명이 바뀌어질 수 있다, 우리가 그 운명을 개척할 수가 있다,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인데요. 제가 그동안 그 4년 반 정도 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말씀드린 모든 그 강좌의 백그라운드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우주자연의 변화, 인간 진화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간이 신으로 변하는 그 종의 변화가 핵심이 되는 거죠.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노예적 삶에서 신이 가지는 창조적 삶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노예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에 갇힌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갇혀 있는 삶이죠. 그것을 보통 카르마다 또는 죄다 그런 상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태를 벗어나서 새로운 운명을 창조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바로 신이 되는 것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제가 그 방법론으로 제시를 한 게 빈몸 활성화 과정이죠. 궁을용부 빈몸 활성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주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전혀 생소한 얘기로 들리실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은 사실은 전 세계의 그 고대 비전 체계들과 그 종교적 체계, 철학, 과학을 망라해가지고 제가 종합적으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끌어낸 결론이 이런 방법이거든요. 이런 방법인데, 문제는 이런 방법 자체가 상당히 그 기존에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생소한 개념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뜬구름 잡는 개소리처럼 들린다, 그런 얘기예요. 제가 말해놓고도 웃긴데 그렇게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린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우리가 그 영적 차원에서의 그 어떤 그 가설 체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변화에 대한 가설 체계죠. 그런데 좀 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그 제가 늘상 보여드리고 있는 이 그림에서 보통 네 번째 차크라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주로 많이 적용되는 그 개념들이다. 근데 우리 그 현실에 살아가는 대다수 그 지구인, 이 지구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지구라는 생태 환경, 우리가 생태 환경 자체 지구잖아요. 이 지구에서 살고 계신 분들은 대개 세 번째 차크라로 해서 아래쪽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거의 인류의 8, 90%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 분들에게는 상당히 생소한 그런 차원의 얘기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일반 그 대중들이 그런 변화의 원리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이 없나, 제가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공부를 해본 결과, 뭐 남들처럼
공부를 많이 한 거는 아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 강좌하면서 조금씩 살펴보는 거니까 뭐 그렇게 큰 공부라고 볼 수는 없고, 하지만은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이렇게 살펴봤는데 어, 결국에는 이 심리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어떤 심리적인 문제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현대인들이 지금 정신적 고통을 많이 겪고 심리적 고통을 많이 겪고 있어요. 그렇죠. 스트레스라든가 신경증, 불안, 초조, 공포, 뭐 공황장애, 중독증, 각종 중독 현상들, 그리고 각종 인간관계에서 얽혀지는 그 인간관계에 잘 소통이 안 되는 거에, 소통이 안 되는 것으로부터 오는 고립감이라든가 그런 관계성 고통들이 이제는 그 시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 치유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 심리적인 문제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어떤 구체적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해결 과정이라는 게 사실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하고 별개가 아니거든요. 사실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영적 개념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잘 인지가 안 된 건데, 그걸 기존의 심리적 그 학문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이렇게 해드려야지, 그 방법론적인 것도 또 해서 제시를 해드려야지 이걸 잘,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 과정에서 영적 과정으로, 여기서 심리적 과정, 심리에서 영성 과정, 영성 개발 과정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 이동 가능하다고 하는 거잖아요. 심리 단계를 먼저 정립하고, 그래서 정립하고, 근데 영성개발 과정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영성개발 과정이 궁울영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라면 심리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좀 더 설득력 있는 접근 방법으로 좀 더 대중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강의를 한번 구성을 해서 진행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다가 이제 만나서 이제는 상의를 하게 된 부분이, 제가 많이 배우게 되는데요. 유암 선생이라는 분이 있어요. 뭐 성함은 유암 김동수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과 제가 만나면서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많이 얻었어요. 이 분야에 대해서, 심리적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분도 원래 이제 한국의 애니어그램을 한국에 도입될 때 초창기에 기여가 굉장히 높으셨던 분이고, 그리고 이분이 단순히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요즘에 그 젊은 분들 보니까 이제는 MBTI 성격 유형론에 많이 요런 거 많이 하시는 걸, 요거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MBTI 성격 유형.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고정적이고 표피적인 논리체계예요.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피상적 성격 유형 분류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을 그냥 그 성격에 그냥 가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권력형이다 그러면 권력형에, 여러분이 그 성격이 네 성격이니까 그렇게 살아. 또 다른 사람은 무슨 성격이니까 너하고 맞아 안 맞아, 뭐 이런 식의 관계,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을 그 성격에 가둬버리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령 권력형이라고 하는, 내 성격은 권력형이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 권력형으로 자신을 가둬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맞는 걸 찾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런 어떤 거기 때문에 이것은
MBTI 성격 유형 이론은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그 껍질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자신을 가두는 그 틀을 벗어나야 되는 그 전제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은 이론 체계다. 이런 우리는 운명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권력형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다양한 유형을 수용을 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자기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향을 해야지 어떤 특정 유형의 그 껍질에 갇히면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런 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고정적이고 피상적인 성격 유형이 돼가지고 오히려 뭐해? 오히려 여러분을 아주 초라하게 만드는 이론이다. 가둬버리는 이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형 이론들이 요즘에 많이 유행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뭐 재미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거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자, 그런데 요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이런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론이 MBTI 이론이 이론 자체가 이런 어떤 피상적이고 고정적 이론인데 반해서 상당히 뭐야, 그러니까 성격 유형이 기본적으로 9가지. 여기서는 이제 9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9가지로 돼 있지만은 거기서 본질적으로 자기의 그 근원성에 대한 것들을 자각을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9가지 유형을 다 수용을 해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일종의 정반합 과정, 그걸 홀로놀라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장, 그러니까 심리적 영적 성장을 하는데 상당히 그 유용한 시스템으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는 유암 김동수 선생님이 연구를 많이 했고, 이런 어떤 원래 그 애니어그램 자체도 상당히 평면적인 이론 체계였는데, 캔일버 같은 사람들의 그 어떤 그런 통합 영성, 통합 비전, 영성, 의식의 스펙트럼 이론들을 결합을 해가지고 좀 더 인간의 그 진화에 대한, 심리적 진화에 대한 논리책을 아주 잘 만드셨고, 이론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그럼 사람들이 각자 삶에 있어서 당면하는 문제들이 왜 일어나고, 그리고 그 관계성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들이 왜 일어나는가. 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뭐 정신공황, 각종 공황장애라든가 신경증, 불안, 공포증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수가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아주 실천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그 영적 진화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심리적 단계에서의 상당한 그 통합적인 치유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심리 단계 통합적 치유가 먼저 전제가 돼야지 영성 개발 과정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이게 수월하다고 하는 거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심리적 단계에서 통합적 치유가 충분하지 않으면은 영적 단계에 올라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통합되지 않은 부분들이 그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돼서 결국 이 전체 과정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 자체가 지금 첫 번째 차크라에서 7번째 차크라까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화해 나가는 건데, 만약 밑에 단계에서의 그 통합적 치유가 여러분 안에 심리적 단계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에 단계를 하게 되면은 그리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는, 무너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 단계의 통합적 치유가 먼저 상당히 선제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암 김동우 선생님하고 저하고 많이 동의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동의가 돼서 우리가 먼저 이런 어떤 심리적 단계에서의 통합적 치유 과정에 대한 그런 이론 체계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는 이론 강의를 먼저 하고 나서 제가 유암 김동우 선생님을 초빙을 해서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하는 거죠. 대면으로 모아놓고 이제 여러분들과 실제로 피드백하면서 그 자리에서 피드백하면서 여러분들의 그런 거를 변화시켜 나가는 그 과정을 실제로 전개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방법들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실천 수행적 프랙티스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제가 하는 건 이론 강좌고 이론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론 강좌를 하고 유한 김동호 선생님께서 실천적 어떤 그런 수련이라고 그랬죠. 그 심리적 통합적 치유에 대한 어떤 그런 실천적 기술들, 테크닉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를 해드릴 거예요. 그런 과정을 개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는 오늘부터 이제 제가 이론 강좌는 뭐 한두 달은 하게 되지 않을까. 최소한 그 정도는 그럴 것 같은데 뭐 계속 할 수도 있고요. 실제 실전 치료 과정 하면서 또 저는 저대로 또 계속 강좌를 진행이 될 수도 있겠죠. 끝날 때까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뭐냐면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운명을 바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삶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조롭잖아요. 단조로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틀에 갇혀서 산다는 거죠. 자기 껍질 안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자기 껍질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건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 성향 구조, 성격 구조에 갇혀서 사는 건데 이런 거를 보통 반복적인 그러니까 항상 반복적인 과정을 계속 그러니까 코딩돼 있다는 거죠. 반복적 프로그램으로 코딩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어떤 상황을 이렇게 만날 때마다 항상 여러분은 꼭 같은 반복적인 방식으로 그것을 접근하고 그것을 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코딩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걸 이제 심리학적 얘기로 이걸 이제 뭐 필터링 돼 있다라고 보통 필터링 코딩 작용인데 필터링 돼 있는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필터링이 돼 있어가지고 필터링 된 방식으로만 계속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을 하니까 뻔히 보이는 거죠. 뭐 어떻게 행동할지 뻔히 보인다는 거지. 그럼 뭐야? 그게 운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운명이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프로그램이 고정돼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 행위가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이 운명처럼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운명이 그러니까 애초에 마음에 새겨진 그 프로그래밍에 뿌리를 두고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선언적이라는 걸 알아서 선언적인 그러니까 마음에 코딩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해킹을 해야 되나? 해킹해서 재구성해야 된다. 해킹해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만 작용하는 거를 해킹해서 재구성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에 코딩된 그 프로그램을 재구성할 때에 그런 것을 어떤 것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이라는 분야가 바로 여러분 마음에서 차지하는 부분 중에 마음을 크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의식과 무의식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면은 여러분의 무의식이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무의식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해킹해서 재구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운명을 바꾸려면은 무의식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을 바꿔야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무의식을 바꾸는 그 해킹을 해가지고 재코딩, 리코딩 해가지고 재구성, 리스트럭처링 하는 그런 과정에 대한 테크닉, 그것을 보통
마법적 테크닉, 매직이야. 그게 매직, 마법적으로 자기 삶을 바꿔준 거. 그런 것들을 이제는 여기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이제는 나중에 이제 실천적으로 유암 선생님이 가르치겠지만은 저는 일단 이론적인 거를 해야 되니까 그런 접근에서 이제 이 기본적인 사고는 이것이다. 무의식을 바꿔야 운명을 바꿀 수가 있다. 그리고 무의식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해킹을 해서 재구성한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냐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들. 그러려면은 우리가 무의식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연구 대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게 우리는 그것을 프로이드, 지금부터 프로이드로에서부터 이것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좀 관심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이 심리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정신분석학을 창시하게 되는데 이분이 그 무의식이라는 걸 처음으로 물론 그 전에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는 아니지만은 과학적 연구 대상으로, 그건 이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그 연구 대상으로 하면서 사실은 인간의 거의 모든 삶의 결정과 행동의 동기는 무의식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을 이분이 처음 이렇게 제시를 한 거죠. 처음 얘기를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행위, 감정, 그렇죠. 사고, 모든 생각, 감정, 행위의 뿌리는 무의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은 또 프로이드가 그 자기가 체면에 대한, 그러니까 체면 걸리는 거 있죠. 체면 아시죠? 그 체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도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 체면에 걸린 상태에서 보면은 그 무의식, 그러니까 의식이 안 돼 있는 상태, 체면은 자기 의식이 가라앉은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무의식이 사실 뿌리가 돼가지고 의식도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이라는 걸 본격적으로 학문적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학문이 이제 태어나기 시작한 거죠. 이것이 이제 정신분석학이다. 우리가 오늘날 얘기하는 심리학이다. 그런 거죠. 심리학. 그래서 이분이 이제는 이런 그림으로 이제 잘 알려졌죠.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빙산이죠. 빙산의 일각이다. 의식이라고 하는. 빙산을 보면 우리가 한 90%는 물 아래에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컨시어스라고 하는 의식 세계는 빙산과 같아서 바다 위에 올라와 있는 게 이게 의식이고, 바닷물 속에 내려가 있는 게 전의식, 무의식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자, 이드, 원초와 그다음 초자, 이렇게 해서 이런 그림이 요런 그림이 바로 프로이드의 어떤 그런 정신 분석학의 가장 기본적 그림으로 이미지,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태로 많이 표현해요. 그래서 의식은 태양. 그러니까 의식을 보통 표현할 때 태양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태양. 그러니까 이렇게 태양 의식. 그러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때, 그러니까 이게 바다 밑에 있는 그 거대한 빙산 부분이 사실은 위에 부분을 규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무의식은 unconscious, 무의식, 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의식, 그럼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럼 우리의 모든 것의 어떤 그런 뿌리라면은, 모든 그 생각과 감정과 행위의 뿌리라면은, 그게 바탕이라면은, 기반이라면은, 그것이 어떤 식으로, 무엇이 그것이 주도적으로 그것을 지배하고 있느냐, 그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할 때, 지금은 또 프로이드는 그것을
성적 에너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네요. 성적 욕망과 관련됐다. 성적 에너지, 성적 욕망과 에너지. 그러니까 성적 욕망에 대한 억압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억압에 의해서, 억압이라는 건 성적 에너지가 분출되는 것을 눌러가지고 응축된 그 에너지가 바로 무의식 에너지다. 무의식을 움직이는 그 에너지다. 그래서 그것을 리비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에너지, 성적 욕망, 억압된 욕망이 뭉쳐진, 응축된 에너지 형태로 그 존재하는 그 무의식을 움직이는 그 휘발유와 같은 거죠. 강력한 그 에너지원이 바로 그 리비도다. 그걸 해가지고 리비도다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래서 성적인 측면에서의 모든 걸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러니까 무의식의 그 형상들 자체가 다 뭐예요? 섹스와 연관된 걸로 이제 다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섹스와 연관된다. 섹스다. 섹스와 관련돼가지고 섹스적인 걸로 이것이 섹스에 대한 욕망, 열정, 그런 것들이 정욕이 이렇게 내부적으로 억압이 돼가지고 이렇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되는 그걸 가지고 또 이런 이론을 또 계속 강화를 시키는 거죠. 이 양반 나름대로는. 자, 이 얘기가 틀린 것 같아요? 맞은 것 같아요? 지금 프로이드가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 틀린 것 같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아주 그 프로이드는 기괴한 이론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그 개념이에요. 콤플렉스라는 개념은 그 프로이드가 만든 건 아니고 콤플렉스는 융이 만든 거죠. 융이 만든 개념인데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를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요 분의 그 억압된 성적 욕망에 대한 그거를 설명을 할 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바로 오이디푸스와 관련된 신화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굉장히 그 중요한 어떤 이 양반의 그 이론적인 핵심이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오이디푸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오이디푸스는 제가 단순히 프로이드 이론 때문에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 오이디푸스라고 하는 이 인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신화적 그 특성 자체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시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프로이드가 100% 맞는 건 아니지만은 프로이드는 50%는 맞아요. 제 관점은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도 분명히 이 그림에서 보지만은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가는 거는 두 마리 뱀이 섹스하는 것이라고 제가 항상 표현했어요. 그렇죠? 두 마리 뱀이 섹스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자체 두 마리 뱀이 이렇게 꼬여 올라가는 궁울령부 빈몸 활성화 과정이 두 마리 뱀이 섹스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마리 뱀이 섹스하는 거니까 섹스와 관련된 건 분명해요. 왜냐면 우리가 이 안에서 일어나는 빈몸 활성화 과정 자체가 사실 무의식에서 진행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마리 뱀이 섹스하니까 섹스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거는 정확한 얘기예요. 틀린 거는 아니에요. 리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는 영성적인 계통에서는 리비도는 그 억압된 성적 에너지라고 하는 리비도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쿤달린이라고 하는 건. 쿤달린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 뱀이 이렇게 그 휘감고 있는 그런 걸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 그게 뱀이 이렇게 우로보로스 뱀이 휘감고 있는 알을 휘감고 있는 요런 개념이에요. 요런 개념. 요게 밑에 있는 요게 태극도 사실은 뱀이 휘감고 있는 알이기 때문에 요게 그게 쿤달리니란 말이에요. 이 쿤달리니가 사실 리비도다. 이렇게 보면은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상당히 통찰력 있는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은
프로이드가 그것을 정신분석학에서 이런 섹스, 리비도, 쿤달리니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이분은 이걸 알아서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통찰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이론을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그것을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그 정신분석학에 쓸 때 거기서 오류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통찰력은 틀리지 않았어요. 하지만은 실제적 현실에 적용을 했을 때 그것이 많은 오류가 발생을 많이 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부터 프로이드는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인 것은 확실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마리 뱀이 섹스, 리비도, 쿤달리니로 가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것이 칼 융에 와가지고는 어떻게 되냐? 칼 융은 그것을 섀도우, 그림자 부분에 있어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로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남성과 여성을 표현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남성성, 여성. 그러니까 남자 안에도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고 여자 안에도 아니마와 아니마스. 아니마가 뭐냐면 여성성, 아니무스가 남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니마와 아니무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두 마리 뱀으로 볼 때 이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빨간 게 아니무스가 되는 거죠. 남성성, 아니무스. 아니무스가 되네. 그 다음에 요거는 파란 선으로 올라가는 건 아니마예요. 아니마. 그러니까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결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칼융은 남성은 아니마의 결합을 추구하고 그래서 완성되려고 하고 여성은 여성이니까 아니무스와 결합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지만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아니마와 아니무스적인 그런 에너지로 변화를 시키면은 그걸로 보자면은 그냥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결합이라는 거예요. 이것 자체. 그러니까 두 마리 뱀이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결합이니까 이것 자체가 섹스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칼 융과 프로이드는 그러니까 칼 융도 제가 볼 때는 불완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프로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억압된 성적 욕망 그것이 리비도고 그것이 성적인 그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그 에너지가 어떻게 분출되느냐에 따라서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다. 우리 현실 세계에서 그 무의식이 이렇게 그 에너지가 분출되는 과정에서 그래서 현상계로 이렇게 그 어떤 그 행동이나 생각이나 그런 걸 표현될 때 그것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를 이것이 균형이 돼 있느냐 균형을 못 잡고 있느냐 그 차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프로이드가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칼 융이 프로이드를 성적 욕망으로 너무 모든 거를 그거를 이렇게 접근을 했다.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하는 칼 융 얘기도 틀린 건 아니지만 또 오히려 그렇게 칼 융을 그러니까 프로이드와 칼 융은 뭐예요? 사실 스승과 제자 사이거든요. 칼 융이 한 6년 동안 프로이드를 따랐어요. 그러다가 견해 차이가 나서 헤어지게 된 거죠. 그럴 때 칼 융이 하지만 칼 융의 그 자신의 칼 융의 이론적 체계에서도 아네마와 아니무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그게 사실은 그것도 섹스의 과정이란 말이야. 네,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이것이 그러니까 서로 상대적으로 그 칼 융이 프로이드를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사실 프로이드의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수용해내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칼 융이 제 개인적 성향으로는 저는 칼 융의 그 이론 체계가 상당히 저한테는 잘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론 이렇게 할 때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로이드가 100% 틀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프로이드도 굉장히 통찰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 부분을. 자, 어쨌든 간에 프로이드가 인류 최초로 사실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를 모든 그 인간의 그 생각과 감정과 행동의 뿌리는 무의식에 있다고 하는 걸 밝혀냈고 그것을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성적인 어떤 그런 억압된 욕망이 리비도가 돼서 그것을 무의식을 에너지를
만들고 있고 그 안에서의 성적 욕망이라는 그 기본적인 게 토대가 돼서 무의식을 움직이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런 이원적 원리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니까 그것이 균형을 못 이룰 때 각종 신경증이 발생한다. 이런 거는 이제는 틀린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칼융에게는 아니머스로 이렇게 또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칼융의 이론도 제가 볼 때는 아주 뛰어난 이론이지만은 또 제 관점에서 볼 때 또 완벽한 거는 계속 이제 되는 거죠. 자, 일단은 이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대해서 좀 얘기를 더 해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 오이디푸스 신화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건 이건 상당히 좋은 신화예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비극적 영웅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서양에서는 비극적 영웅주의. 그러니까 뭐 위대한 헤라클레스라든가 아킬레우스 그런 영웅들은 다 어때요? 비참한 최후를 맞아요. 사실상에 있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잖아요. 그렇죠. 헤라클레스는 결국 뭐예요? 자기 그 마누라의 그 질투심 때문에 그 마누라가 뭐예요? 히드라의 독이 묻혀진 옷을 사실 입히잖아요. 헤라클레스. 그래서 그 독에 자기가 죽인 히드라의 그 독에 결국 그 부인의 질투로 인해서 결국 그 비참한 최후를 물론 나중에 신이 되죠. 신이 되긴 하지만 그렇다는. 그 다음에 아킬레우스도 신의 아들이잖아요. 아킬레우스 똑같이. 근데 아킬레우스는 복숭아 뼈에 화살을 맞고 죽잖아요. 파리스한테. 그렇죠.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잖아요. 그래. 근데 뭐냐면 이런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이미 예언돼 있다고 하는 거죠. 운명이 예언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게 운명이 예언돼. 그러니까 이 영웅들이 태어날 때는 그 영웅에 대한 신탁이 나온다는 거죠. 그 신탁에 따라서 그 영웅의 운명이 결정이 돼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 운명을 아는 거죠. 알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죽는다는 것을 어떤 비참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걸 알면서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완전 넌 거지처럼 내동댕이 치고 온갖 이런 고통을 당할 거야 하면서 그런 예언이 주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운명에 저항을 하면서 한마디로 뭐야? 신을 저주하면서 살겠죠? 신의 그 운명을 만드는 자기한테 더 치운 신들을 저주하면서 아마 살게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와 같은, 하지만은 그 신들을 저주하면서 또 그 운명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에 대한 저항을 하면서 살아가는 운명에 저항하면서 사는 것 자체가 비극적이지만은 그것 자체가 위대한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실존주의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시지푸스가 바위를 산꼭대기까지 끌어올리면 그 바위가 굴러 떨어지거든. 그런 거 알면서 끌어올려.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끌어올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바위 자체가 자기의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시지푸스는. 그것처럼 운명이 그렇게 주어졌지만은 그 자체에 집중을 하는 거죠. 집중을 해서 오히려 그 비참함으로 자신의 운명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자기 증명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비극적 영웅주의라는 게. 오이디푸스도 그런 존재다. 오이디푸스는 태어났을 때에 테베에서 태어났을 때, 도시국가 테베, 그리스 도시국가 테베에서 태어났을 때, 오이디푸스는 신탁이 내려왔는데, 그 신탁이, 오이디푸스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와 결혼을 할 것이다. 부부관계가 될 것이다. 라는 신탁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테베 라이오스 왕과 이오카스테의 아들인데, 그러니까 왕이 라이오스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의 아버지가 라이오스 왕이고, 어머니가 이오카스테 여왕이었죠. 그런데 그 신탁이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여야 된다. 왜?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라이오스와 이오카스테는 어려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죽여라 하면서 자기 신하에게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갈 때에 라이오스가
오이디푸스의 그 발목에 꼬챙이를 꼽아가지고 발목을 묶어요. 묶어가지고 그 실로 꽝꽝 묶어가지고 그 데려가게 하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상처가 깊이 박힌 게 발목에 그 꼬챙이가 꼽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실로 묶었으니까 두 다리를 묶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신하가 데리고 이제는 산 속에 들어가서 죽이려고 데려갔는데 신하는 차마 이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근처에 지나가던 양치기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죽인 것처럼 이제는 하죠. 이렇게 증거물을 꾸며오는 거지. 그런데 이 양치기는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가 키운 게 아니고 그 양치기는 그 아이를 가지고 코린토스 왕에게 바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코린토스 도시국가죠. 그래서 거기서 왕자로 또 커. 오이디푸스가. 그런데 왕자로 컸는데 오이디푸스가 그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코린토스의 왕위를 이어받으려고 하니까 또 신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결정이니까 이 아이가 이 나라의 왕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결정이 왔을 때 왜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를 결혼할 그 운명이다라는 또 신탁이 또 오는 거니까 코린토스에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죠. 오이디푸스는 자기가 진짜 그러니까 오이디푸스는 코린토스의 왕과 왕비가 진짜 자기 아버지고 어머니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냥 모르는 거죠 그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자기가 그 신탁대로 일어나면 안 되니까 떠나야 되겠다 코린토스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가지고 테베 쪽으로 오고 있었어요. 테베 쪽으로 오다가 보니까 어떤 노인네하고 그 시종들이 그 마차를 몰면서 막 오고 있는데 그 길이 좁아가지고 마주쳤어. 그래서 누군가 길을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저쪽에서 노인네 쪽에서 너 혼자니까 네가 옆으로 좀 비껴라.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그런 마치 자기를 하대하듯이 자기도 한 나라의 왕자인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시비가 붙게 돼가지고 오이디푸스가 그냥 다 죽여버립니다. 혼자서 그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한 사람이 거기서 도망가 버렸어. 그래서 그 마차에 있는 그 노인네도 그 죽였죠. 그래서 죽여가지고 이제 죽이고 테베로 들어가기 전에 그 테베 자기가 이제 테베라는 그 도시에 가서 자기가 좀 대접을 받으려면은 좀 영웅적인 어떤 과업을 하나 하면 좋으니까 그 과업이 뭐였냐면은 그 테베 주변에 스핑크스라는 그 스핑크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얼굴은 여자 얼굴이야. 그러니까 또 근데 몸은 사자야. 그리고 날개가 달렸어요. 독수리 날개가 달렸는데 그러니까 또 여자니까 유방이 나와 있는 거죠. 이게 여기 이 그림이 그거예요.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그 스핑크스하고 만나가지고 스핑크스를 이제 싸우려고 한 거죠. 근데 스핑크스가 내가 낸 수수께끼를 맞히면은 갈 수 있고 못 맞히면 나한테 죽어야 된다.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그래서 스핑크스가 목소리는 하나뿐이지만은 처음에는 발이 4개고 그 다음에는 2개가 되었다가 그 다음에 3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오이디푸스가 야 그것도 문제라고 내냐? 그거는 인간이다, 사람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답이 맞은 거야. 답이 맞은 거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스핑크스는 그 순간에 신장 기둥에서 떨어져 머리를 찍고 죽었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에는 상당히 그 어떤 인생의 비밀이라는 게 사실 숨겨져 있는 사실은 그 질문이고 대답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이게 이 질문과 대답이 무슨 의미인가? 과연 여기서 얘기하듯이 그 처음에 발이 4개라는 걸 어떤 의미로 표현했냐면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발 4개로 걷지 않냐, 기어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4개고 자라면은 2다리로 걸으니까 2개고 그 다음에
늙으면 지팡이 하나를 짚고 다니니까 세 개 아니냐 이런 식에서 이게 맞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또 거기에는 발이 네 개고 두 개가 되었다가 세 개가 되는 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또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스핑크스가 죽게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답은 그런 답이다. 그러네. 그래서 스핑크스를 제거를 했잖아요. 그래서 영웅이 돼서 오니까 그냥 테베 사람들이 이 스핑크스가 하고 한 날 그냥 사람들을 잡아 죽였는데 저 짐승을 괴물을 없애버렸으니까 영웅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막 비보가 도착했어. 뭐냐면은 라이오스 왕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라이오스 왕이. 그렇죠. 라이오스 왕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그 도대체 범인이 누구냐. 근데 범인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나라에 왕이 없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그러면 왕이 없어 왕을 세워야 되니까 누굴 왕을 세워야 되냐. 그러니까 저 젊은이가 스핑크스를 잡아 죽이지 않았냐. 위대한 영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젊은이를 왕으로 세우자. 그럼 왕으로 세우려면 혈통적으로 그게 돼야 되지 않겠냐. 코리토스의 왕자라고 하는데 그 혈통적으로 또 이게 연결돼야지. 우리하고 뭐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우리 왕비하고 라이오스 왕이 죽었으니까 왕비가 남아있죠. 왕비하고 결혼시키면은 이게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남편은 죽었으니까. 그래서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돼. 그런데 자기 어머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두 아들과 두 딸을 낳게 돼요. 낳게 됐는데 그렇게 잘 다스리고 있었어요. 테베를 잘 다스리다 갑자기 테베에 역병이 몰아닥치기 시작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 신탁이 또 이제 얘기하는 신탁을 알아와라. 그러니까 가서 신탁을 받아왔는데 라이오스 왕을 죽인 범인을 찾아서 죽여야지 그 신탁, 이 역병이 물러난다는 신탁을 받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오이디푸스는 당연히 찾아야 되지. 내가 목숨 걸고 내 목을 걸고 그놈아를 찾아내겠다 반드시. 그러면서 이제는 그걸 찾기 시작하는 거죠. 찾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자기가 범인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가 죽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서서히 드러나죠. 어떤 예언자가 와가지고 네가 죽였다. 오이디푸스 네가 죽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고? 내가 어떻게 죽였다는 거냐? 네가 그 길거리에서 맞고 죽인 사람이 그 라이오스 왕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증인이 누가 나타나냐면은 그때 도망갔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증인하는 거죠. 당신이 그때 죽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때 알았죠. 그렇지만은 그거는 그냥 실수일 수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제 와서 사실은 그 라이오스가 네 아버지다라는 걸 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오이디푸스는. 그래서 그 증인들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처음에 버린 사람 신하도 데려오고 그 양치기도 데려오고 그 코린토스 저기를 했으니까 그것까지 이렇게 해보니까 다 이제 증인들이 다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이 다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오이디푸스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고 이오카스테도 자기 아들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자식들까지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오카스테는 이 소식을 듣고 침대에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죽으니까 그걸 모르고 오이디푸스는 굉장히 이때 혼돈에 빠져가지고 집으로 오게 되죠. 집으로 돌아올 때 궁전으로 돌아올 때 오니까 자기 어머니인 이오카스테는 목매달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오이디푸스는 이 비극적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죽은 어머니의 옷에 있던 브로치를 빼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되는 자기 아버지야 엄마도 알아보지 못한 자신의 그거를 비통해 하면서 자기의 두 눈을 찔러가지고 장님이 돼버린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오이디푸스가 가지고 있는 상징이 처음에 그 버려졌을 때 발목이 꿰챙이로 꼽혀가지고 그에 대해서 발이 평생 이제 발이 부은 거 상처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라는 원래 이름 자체가 부은 발이라는 뜻이에요. 야, 이것도 다 상징이에요. 부은 발. 그리고 자기 두 눈을 찔렀잖아. 그래서 맹인이 됐어. 두 눈을 찔렀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사실은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제 오이디푸스가 부은발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운명의 수레바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로보로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단 운명이 시작이 될 때, 여러분의 운명이 시작이 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이 뱀에게 물리게 됩니다. 물려. 그럼 그 꼬리를 물잖아요. 자기 꼬리를 물 때 여러분은 태어날 때 발목을 무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지만은 그 뱀이 그 여자의 후손의 발목을 문다 이런 표현으로 돼 있어요. 요걸 표현한 거다. 요걸.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사실은 뱀독에 중독된다 이거죠. 그 운명 자체가 사실 이 우로보로술에서 이 운명이 시작이 되는 것 자체가 뱀독에 중독된 상태에 시작이 되는데 그럼 뱀에 물리는 거야. 발목을 물리는 걸 표현한 거예요. 사실. 그리고 두 눈을 찔렀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장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오이디푸스는 그 운명이 뭐라는 걸 알았어요. 내재적으로. 왜? 스핑크스의 질문을 해답을 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스핑크스가 떨어져 죽은 거는 여기 이제 스핑크스가 떨어져 죽은 거는 사실 운명을 벗어나는 걸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오이디푸스는 이 운명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있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이 오이디푸스가 그 신화가 얘기해주는 이 이야기가 얘기해주는 건 뭐냐면 스핑크스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진행된다는 인간의 운명에 대한 거를 아는 그걸 통해서 인간의 운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기 때문에 스핑크스가 그래서 그걸 알았단 말이야. 하지만은 그것이 내재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실제적으로는 운명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발에 그 분발이 돼가지고 운명이 들어가면서 자기가 사실은 장님이 돼서 자기를 이제 진실을 보지 못하는 거죠. 진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걸 표현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제 제3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걸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자, 그러니까 인간은 양면성이 있다고 하는 게 운명을 벗어날 수도 있고 운명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그런 두 가지 그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는 운명을 벗어날 수 있는 힘도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우리는 이런 운명 오이디푸스가 가지고 있는 이걸 가지고 뭐야? 프로이드는 엉뚱하게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오이디푸스가 엄마를 하고 같이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남자아이는 자기 엄마에 대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아버지와 경쟁자 관계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자기의 그 성기가 언제든지 거세당할 수 있다는 공포 속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성적 욕망을 억누른다. 억누르다 보니까 그것이 뭐예요? 리비도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유아기에 그런 성장한 그 에너지가 쌓여가지고 그 에너지가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서서히 분출되기 시작하는 건데 그것이 비정상으로 나올 때가 신경증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논리를 여기서 이제는 만들어낸 거라. 이게 틀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이드가 이런 점이 틀린 거예요. 자, 그런 성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오이디푸스적인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프로이드는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한 거라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자, 그래서 하지만은 프로이드가 성적 욕망으로 봤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짚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